자, 오늘 주제는 아이의 행동 문제 이렇게 하세요인데요. 요즘 대부분의 시간을 답답하게 집안에서 보내야 되고 교육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행동 문제 때문에 고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웨비나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법을 찾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강의해 주실 윤여광 박사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윤여광 박사님은 여러 창구를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오신 분이에요. 음악치료사이시면서 행동치료사이고 심리상담가이고 발달장애 아이들과 부모님과 함께 일해 오셨는데요. 오늘 행동 문제, 비헤이비어에 대한 모든 것을 부모님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만들었던 수백 장의 PPT를 줄여서 엑기스만 모아서 짧은 시간 안에 전수해 드리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마이크를 넘겨볼게요.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용환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제목은 내 아이의 문제 행동 어떻게 대처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할 텐데, 실은 이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주제가 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주를 실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이제 그 문제 행동이라는 제가 용어를 썼는데, 물론 이제 요즘에는 챌린징 비헤이비어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도전적 행동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임상 현장에 계속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이제 도전적 행동이라는 용어보다는 좀 더 익숙한 문제 행동 혹은 행동 문제라고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강의 동안은 그냥 제가 용어를 통일하는 의미에서 행동 문제라고 이렇게 문제 행동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그 한양대학교 대학원 아동심리치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음악치료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ABA 과정은 그 연세대학교에 있는 미래교육원에서 ABA 과정을 이수했고요. 그리고 현재 ABA 행동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고 심리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까지 지난 5년 정도 한동대학교하고 그다음에 국제예술대학교라는 학교에서 전공생들과 교양을 위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서울시립 발달장애인 복지관이라는 우리나라 그 단종복지관,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으로는 가장 오래된 복지관이에요. 그래서 1세대 복지관인데 그 복지관에서 음악치료사로 풀타임 음악치료사로 일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발달장애 아동들을 만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봤던 것들을 최대한 우리 어머님들께 전달하면서 어떻게 아이의 문제 행동을 다뤄야 할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어떤 그 흐름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강의 기회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행동 중재 핵심 내용입니다. 어머니들 이거를 반드시 좀 기억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문제 행동을 통해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입니다. 없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문제 행동을 하죠. 뭐 울고 때를 쓰고 혹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럴 때 아이가 요구하는 걸 제공하게 되면 그 문제 행동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때 아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 것이 문제 행동 중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적절한 표현법을 통해서만 그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문제 행동을 대신할 적절한 표현법을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가 문제 행동 중재의 큰 기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어지는 강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더 이제 세밀하게 채워가는 그런 과정일 것이고, 어머님들께서 이 강의 지금 시작부터 끝까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 행동을 통해서는 아이가 절대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야 한다. 두 번째, 적절한 표현법. 엄마 주세요. 엄마 저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적절한 표현법을 통해서만 아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문제 행동을 대신할 그 적절한 표현법을 가르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문제 행동 중재 핵심 내용이니까 이걸 머릿속에 그려 넣으시고, 그리고 제 강의를 따라오시면 어머님들께서 훨씬 더 편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문제 행동 중재를 위해서 사전에 어머님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상황이 뭐냐면, 문제 행동은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닌 그 환경에 변화를 준다라는 거.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은 부모의 태도, 주변 상황,
그리고 뭐 주변 환경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벌 혹은 처벌, 훈육 등의 방식으로는 일시적으로 문제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할 경우에 너 왜 그래 소리 지르고 이제 혹은 막 혼내시고 혹은 막 때리셔서 그 문제 행동을 없애려고 하시는데 그 방식은 일시적으로 그 순간 그 문제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어떤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문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보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커야지 문제 행동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 행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의 역사가 오래되고 깊을수록 대안 행동으로 바뀌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짠짠짠 잠깐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정교하게 그 상황을 디자인하고 가르쳐야지만 이제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문제 행동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대안 행동을 가르치고 그 대안 행동 문제 행동 대신에 대안 행동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시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생소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 아까 전에 보니까 ABA를 안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셔서 생소하실 수 있는데 뒤에서 제가 차분히 다 설명할 테니까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을 효과적으로 중지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선생님을 비롯한 아동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시간의 압박을 받고 있어서 이제 양이 좀 많은데 좀 말이 빠릅니다. 그래도 어머님들 오늘 1시간 동안 딱 공부하신다는 생각으로 오랜만에 대학 강의 다시 듣는다는 생각으로 따라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행동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떤 문제 행동에 어려움을 겪으시는지 그 조사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이걸 살펴보면서 어머님들도 핸드폰이나 아니면 옆에 필기구가 있으면 함께 써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 행동을 중지하는 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좀 상황을 분석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제가 질문 올렸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내 아이의 문제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 아이의 문제 행동 중에 어떤 행동이 나와 내 가족을 가장 힘들게 하는지를 좀 보시면서 써보세요. 지금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바로 이어서 그 국립서울병원에서 진행했던 연구의 설문조사한 것들을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내 아이의 문제 행동과 얼마나 같은지 혹은 다른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적어보셨나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이렇게 가장 많이 보고된 문제 행동의 유형은 바로 이렇습니다. 소리 지르기, 울기, 물건 던지기, 때리기, 타인의 물건이나 신체 만지기, 도망가기, 반향어, 책이나 종이 찢기, 그리고 말하기 거부, 울기, 꼬집기, 머리치기, 핥히기, 음식 거부, 손뼉치기, 욕하기 등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중복 응답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한 아이가 두세 개를 보일 수도 있고 한 아이가 하나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혹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적으신 것들이 여기에 있는지 혹은 없다면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조사한 게 정도가 심하고 가장 먼저 중지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1, 2, 3번을 보면은 비슷합니다. 소리 지르기, 때리기, 울기 이 세 가지를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4, 5번까지 보면은 타인의 물건 만지기, 신체 만지기 혹은 말하기 거부 요 5가지가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아이들의 문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중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것들이 빨리 중지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부모님들이 판단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 아이의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을 중지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 이제 문제 행동을 중지하고 이제 다뤄야 하는 가장 이유가 그 문제 행동이 아이의 신변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행동에 의해서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면은 그 문제 행동을 반드시 먼저 다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뿐만 아니고 주변의 또래나 다른 친구들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행동.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공격 행동 같은 거 있죠. 애들 때린다든지 아니면 밀친다든지 이런 행동은 또한 반드시 먼저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위험과 신변과 관련 있는, 그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의 신변과 위험과 관련 있는 행동들은 항상 우선순위에 올라온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방해가 되는 행동, 또는 아이의 발달을 저해하고 사회적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행동들은 반드시 먼저 중지를 해서 아이의 발달을 도와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타인의 물건이나 신체를 만지는 행동은 그렇게 위험한 행동은 아닌데 그 주변 사람들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멀리하게 만들면 아이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죠. 아이가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아이가 발달하고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문제 행동 또 다른 것들은 각 부모의 개인적인 견해와 생각에 따라 중지할 수도 있고 그냥 둘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상동 행동이에요. 상동 행동을 어떤 부모님들은 이건 반드시 좀 이렇게 중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뭐 그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문제 행동을 어떻게 중지할지를 이제 우선순위를 부모님들께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대체 문제 행동은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어떤 그 과정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문제 행동을 왜 하는가? 살펴보면 현행 연구들은 문제 행동이 생물학적 요인, 타고난 기질과 유전적 요인과 그리고 환경적 요인, 두 번째 환경적 요인, 부모의 양육자의 대처 방식과 양육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요인에 대한 중재나 접근은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우리한테 무슨 어떤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우리가 뭐 할 수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생물학적인 요인의 중재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을 변화시켜서 아이의 문제 행동을 중재하고자 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응용 행동 분석, 어머니들 아시는 ABA, 응용 행동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행동 수정, 행동 치료 방식이 그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 환경적인 요인에 있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 행동이 어떻게 발생하고 유지되느냐? 잘 들으세요.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아이들이 하는 문제 행동의 처음 시작은요, 그 문제 행동 자체가 어떠한 걸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고 거기에 대한 실망 혹은 분노, 슬픔에 대한 표현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문제 행동은 자기 표현인 거예요. 자신의 감정 표현. 근데 그 행동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 그러니까 내가 울고불고 했더니 내가 원하던 물건 혹은 내가 원하던 상황이 성취되고 그 결과가 왔을 경우, 그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 행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는 행동이 된다는 거. 지금 제가 드린 이 설명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 행동이 기능을 변화하는 변환점이 돼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처음에는 자신의 감정의 표현, 그리고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 수단, 어떠한 그 표현법으로 사용하는데, 그게 원하는 결과가 딱 얻어지는 순간, 아, 이거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걸 탁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된 행동은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는 수단이 되고, 그 결과를 통해서 문제 행동이 계속 강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행동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가 계속 얻어지니까. 그리고 그게 그대로 굳어지고 하나의 행동 패턴과 습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그 아이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문제 행동이 있다면 그 문제 행동은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ABC 이론이 굉장히 간략하면서도 명료하게 설명해요. 어머님들 아마 ABC 이론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A는 antecedent, 선행 사건, 그다음에 B는 behavior, 행동, 그다음에 C는 consequence, 결과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심플하고 간단한 어떠한 그 구조인데 이게 모든 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드리면서 한번 예를 보면서 한번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는 선행 사건인데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예시를 보면은 더운 여름에 딱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앞에 딱 정수기가 보여. 그래서 내가 물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은 그 정수기 앞에다 컵을 딱 두고 버튼을 딱 눌러서 터치를 해요. 그럼 시원한 물이 나오죠. 그리고 그 물을 마셔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항상 목마르고 갈증이 나서 집에 들어올 때는 항상 이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두 가지 예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문제 행동하게 되는 그런 예입니다. 마트에 들어가서 좋아하는 과자를 이렇게 목격하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떼를 쓰죠. 그리고 이제 막 쪼르면 이제 엄마가 사주시죠. 그래서 원하는 과자를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과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공부 어떤 과제가 주어져요. 근데 이 과제를 하기 싫으니까 막 과제물 막 집어 던지고 막 찢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럼 더 이상 그 과제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 결과가 얻어져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의 행동,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들의 행동이든 우리 성인들의 행동이든 부모님의 행동이든 우리의 행동은 행동에 따른 결과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행동에 따른 결과가 바뀌면 행동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행동에 따른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문제 행동의 결과로 아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어야 돼요. 그 문제 행동이 계속되는 이유는 아이가 원하는 결과물을 끊임없이 제공하기 때문에 그 문제 행동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 대체 문제 행동을 왜 계속하는 거야? 이유는 간단해요. 그 문제 행동이 아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지기 때문에 문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론적으로 이해하셨다면, 네. 그 다음에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필기 한번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어머님들이 기록하셨던 내 아이의 문제 행동을 B에다 넣으세요.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거 B에다 넣으시고 그 앞에 A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뭐 마트에 갔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걸 봤다든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A에 그 상황을 넣으시고 그 다음 C에 아이가 무엇을 얻었는지를 지금 한번 잠깐 채워보세요. 네.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네. 대충 보셨죠? 그러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조금 낯선 내용일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행동의 기능 및 기능에 따른 분류를 할 거예요. 기능이 무엇이냐? 이걸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 행동의 기능은 문제 행동을 하는 이유이자 목적이에요. 문제 행동을 왜 하는지. 그러니까 문제 행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그 문제 행동의 기능이에요. 보통 저희는 이제 문제 행동의 기능을 총 4가지 혹은 5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요구, demand.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능. 얻고자 문제 행동을 하는 게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 escape 혹은 avoidance, 회피하는 거. 내가 어떠한 해야 할 일이 주어졌을 때 그걸 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문제 행동을 하는 게 이게 두 번째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관심 기능이에요. 관심을 얻고자, 부모나 선생님의 attention, 관심을 얻고자 그 문제 행동을 하는 게 세 번째 기능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능은 자기 자극, 내 어떤 감각적인 자극을 추구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하는 게 네 번째 기능이고,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그 외에 이제 어떤 병리적인 부분이나 어떤 기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문제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 네 가지 안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으시면서 따라오세요. 첫 번째, 요구를 위한 문제 행동.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문제 행동의 이유는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 음식이나 간식이나 맛있는 음식이나 장난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문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행동의 생성 과정을 살펴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처음에는 부탁이나 요청이에요. 엄마 저거 주세요. 뭐 이제 말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행위로도 할 수 있죠. 요청을 했는데 그걸 얻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슬프고 화가 나고 그래서 막 울면서 막 내놓으라고 막 했는데 그제서야 필요한 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럼 아이는 그 경험을 몇 번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행동을 하는 거구나라고 깨닫고 그 문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구를 위한 문제 행동. 가장 대표적인 예가 초콜릿이나 과자를 얻기 위해 또는 동영상 시청이나 장난감을 얻기 위해서 울고 떼쓰는 행동을 하는 아이.
그게 이제 요구를 위한 문제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과제 회피 또는 활동 회피, escape를 위한 문제 행동인데, 두 번째 이 문제 행동은 문제 행동을 통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나 선생님이 어떤 과제를 줬어요. 이거 해, 이거 숙제해, 과제해라고 줬는데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하기 싫어요. 이렇게 과제를 밀쳐낸다든지 뭐 고개 돌린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먹혀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막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 이걸 찢거나 아니면 막 소리를 지르거나 했는데 너 그러면 하지 마 하고 거기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 행동이 기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학습 중에 공부하기 싫다고 문제 행동을 해서 그 학습을 중단시키는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기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심을 위한 어텐션을 받기 위한 문제 행동인데 이 문제 행동의 이유는 문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특정 반응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한테 엄마 저 좀 봐주세요. 혹은 엄마 저 이거 도와주세요. 혹은 뭐 어떤 관심을 얻고자 요청을 했는데 관심을 얻지 못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신경질 부릴 수 있죠. 그러면 그제서야 엄마가 왜 그러는데 뭐 때문에 라고 얘기했을 때 엄마한테 그냥 요청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한번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를 혼내고 야단치는 것조차도 부정적인 반응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이가 엄마한테 받는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 행동을 더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관심을 얻고자 친구를 괴롭히거나 혹은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는 아이입니다. 이것이 이제 관심을 이제 기능으로 하는 문제 행동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자기자극, 셀프 스티뮬레이션을 위한 문제 행동인데 이 문제 행동의 이유는 감각적인 자극을 얻고자 문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능이 이제 로우 펑션인 우리 발달장애 아동들 중에는 이제 스스로 뭔가 재미있게 할 만한 요인들이 없다 보니까 즐거움을 얻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행동을 통해서 감각적인 즐거움을 찾게 되죠. 상동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시각 자극, 촉각 자극을 통해서 이제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자기 자극을 얻고자 하는 문제 행동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상동 행동입니다. 이렇게 주요 네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원인의 문제 행동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특수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런데 첫 번째 특정한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문제 행동이 나타날 때 이 문제 행동의 이유는 특정 상황과 자극이 환경이 나한테 불편한 감정을 확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불편한 표현으로 문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낯선 곳이나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 때 불편하고 두렵잖아요. 그럴 때 막 이제 문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도 똑같잖아요. 이게 낯선 상황이나 긴장된 상황에 들어가면 막 벌벌 떨기도 하고 막 말 더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보이는데 아이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병과 같은 어떤 의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행동의 이유는 질병으로 인해서 아프고 불편한 감정들이 유발되고 그에 대한 표현으로 문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알레르기, 복통, 변비 등과 같은 이유로 아프고 불편해서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은 부모님들도 이제 잘 모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애를 먹는데 의외로 의사한테 가고 약 처방받고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요인들이 흔히 보이는 문제 행동들의 주요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기능들이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기능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아이의 문제 행동의 기능 찾기.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작성하셨던 A, B, C 있으시잖아요. 그걸 그대로 놓고 앞에 날짜하고 시간이 어떤지 그리고 그 뒤에 아이의 문제 행동의 기능이 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문제 행동의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중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그 문제 행동의 이유와 근거를 정확하게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이제 제가 30초 바쁜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30초나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제 30초는 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행동의 중재는 반드시 문제행동의 기능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하는 문제행동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문제행동 중재 첫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도 실제 제 임상 현장에서 이 ABC 기록 차트를 사용하거든요. 아이들의 문제행동이 나오면. 그래서 어머니들도 반드시 이걸 통해서 아이의 문제행동하는 이유, 목적, 그 기능이 무엇인지 파악하신 다음에 그 기능을 차단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행동 이 ABC 기록 차트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ABC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행동을 중재하는지 각 기능에 따른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조금 빠르죠. 그래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겠습니다. 문제행동의 기능에 따른 각 대처 방법이에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요구를 위한 문제행동. 대표적인 예는 초콜릿이나 과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동영상 시청이나 장난감 등을 얻기 위해서 때를 쓰는 행동을 하는 아이. 굉장히 많은 케이스예요. 제가 봤을 때 한 절반 정도 이상은 이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많이 봤고 그리고 많이 보고되는 유형입니다. 중재 핵심은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둥 기억하시죠? 문제행동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야 된다. 문제행동을 했다고 아이가 달라는 초콜릿을 주면 그 문제행동은 평생 아이한테 하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절한 대안행동을 가르쳐서 적절한 표현법으로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처 방법의 핵심은 뭐냐면 문제행동의 결과로 원하는 것이나 요구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대처 방법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대안행동을 통해서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대처 방법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문제행동을 할 때와 문제행동을 안 할 때를 나눠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행동을 할 때 아이가 이제 문제행동이 벌어져요. 실제 내가 이걸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이제 딱 준비했는데 문제행동이 딱 벌어졌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행동 시에는 절대로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며 관심과 반응을 최소한으로 합니다. 앞에 거는 이해되시죠? 절대로 원하는 것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 관심과 반응을 최소화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관심과 반응을 줌으로 인해서 관심 기능이 생길 수 있어요. 문제행동의 관심 기능이.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화내지 않고 감정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문제행동을 딱 직면하면 저도 제가 이제 딸 둘을 키우는 아빠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잘 공감해요. 아이들이 문제행동을 하면 짜증과 화가 확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만해! 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 행동을 최대한 이렇게 절제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런 부정적인 표현이 아이의 문제행동의 관심 기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지 않고 또한 감정으로 아이를 대하면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보다는 부모가 나를 또 뭐라고 소리 질렀어, 또 화냈어 라고 하는 그 어떤 감정 표현의 내용들만 딱 이렇게 박혀버려요. 그래서 아이 중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적절한 표현 방법으로 다시 요청할 것을 지시해요.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주세요라고 말로 해. 아니면 주세요라고 두 손으로 표현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표현 방법은 아이가 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말을 못하는 아이에게 넌 버벌 기능인 아이한테 말로 해 라고 하면 아이한테 더 문제행동하라고 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1번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표현법을 가르치는데 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표현법은 아이가 버벌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머니께서 먼저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아이가 말을 사용할 수 있으면 주세요 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안 되면 손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합니다. 아니면 팩스 같은 거, 그림 카드 같은 거 갖다 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결정하고 나면은 아이가 배운 방식으로 일반적인 상황 안에서, 일상 안에서 표현했을 때 즉각적으로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네. 그래서 아이가 엄마 초콜릿 주세요. 그럼 바로 주세요, 그냥. 네. 오, 우리 얘기 잘했어. 문제행동하지 않고 올바른 행동을 표현했으니까. 엄마 동영상 보고 싶어요. 그럼 바로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아이가 문제행동 대신에 올바른 방법, 좀 더 적절한 표현법을 사용해서 똑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걸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동영상을 보여주냐? 하루 종일 초콜릿을 주냐? 하루 종일 애 먹고 싶다는 걸 다 주냐라고 이제 또 궁금해 하실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규칙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때와 없는 때를 구분시키는 거예요.
첫째, 이걸 연습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아이가 적절한 표현법을 능숙하게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능숙하게 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때와 없는 때를 구분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하고 초록색 카드 보이시죠? 그리고 빨간색 카드 보이시죠? 그래서 시각적인 우리 이제 ASD 아동들의 시각 자극에 이제 잘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파란색 카드와 빨간색 카드를 이제 놓고 이런 데다 이제 하는 것입니다. 보여드리면은 이런 판 있죠. 우리 달력판 이런 데다 이제 빨간색, 파란색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넘겨서 파란색일 때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때, 얘가 빨간색으로 딱 바뀌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있을 때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파란색을 이게 있을 때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엄마 이거 주세요 하면 바로 주세요. 근데 빨간색으로 딱 바뀌면은 아이가 원하는 행동을 해도 주세요라는 행동을 해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러면 이제 또 문제 행동이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처음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빨간색을 조금 짧게 가져갑니다. 뭐 이게 30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이가 문제 행동을 또 바로 보일 수 있다. 그럼 한 10초 정도만 했다가 다시 바로 파란색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다시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로 하여금 그 규칙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얻어가면은 아이들이 규칙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이가 파란색일 때 무한대로 원하면 무한대로 줘야 되냐?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양의 개수 구분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에 이제 먹을 수 있는 양을 좀 넉넉하게 준비했다가 이걸 조금씩 이제 줄여가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 밑에 표 보이시죠? 과자는 10개 먹을 수 있고 초콜릿은 5개 먹을 수 있고 젤리는 5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 표시판을 벽이나 어디 아이가 이제 쓸 수 있는 곳에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상황이 이제 딱 맞아 떨어지면 이게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이 스티커가 남아있으면 아이는 언제든지 이걸 가지고 부모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을 다 먹었다든지 하면은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중재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은 아이가 막 떼쓰고 막 울고불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막 토하고 막 1시간 정도 막 울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질려버리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시면은 그 다음에 문제 행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거기서 끝까지 원하는 걸 주지 않고 뭐 어떤 아이가 할 수 있는 표현을 통해서 얻게 만들고 문제 행동하지 않았을 때 이걸 가르치는 게 그 요구를 원하는 요구를 기능으로 하는 문제 행동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과제 또는 활동 회피를 위한 문제 행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 활동 중에 그 공부하기 싫다고 문제를 이렇게 던지거나 아니면 찢거나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지 핵심은 뭐냐면 활동이나 과제 중에 문제 행동을 해도 그걸 끝까지 하게 만드는 게 이제 중재 핵심이에요. 문제 행동을 통해서 그걸 회피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표현법을 가르치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잠시 쉬었다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처 방법의 핵심은 문제 행동을 하더라도 과제와 활동을 회피할 수 없고 적절한 표현법을 통해서 잠시 쉴 수 있다는 걸 아이가 배우는 게 대처 방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을 할 때 보면은 하던 과제나 활동을 계속 진행해요. 이제 아이가 뭐 선긋기를 하다가 저희 이제 임상 현장에서 보면 이제 선긋기 같은 거 뭐 그림 뭐 색칠하기 하다가 아이들이 막 이제 이렇게 막 펜 던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행동을 중재할 때는 급박하고 막 뭔가 바쁘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절대 중재가 안 돼요. 좀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과제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라고 해요. 펜 던지면 펜 다시 주면서 다시 하라고 해서 이 과제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책상에서 과제를 하던 중에 연필을 던지거나 종이를 이제 찢는 행동을 할 때 이 아이가 몇 번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그 연필을 많이 옆에다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과제 종이를 충분히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아이가 그런 문제 행동을 했을 때 화내지 않고 다시 해. 펜 주면서 펜 여기 많어. 너가 그걸 던져도 넌 끝까지 이걸 해야 돼. 라는 걸 그 행동으로 엄마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던 과제를 일부라도 마무리하고 가령 예를 들면 선긋기가 뭐 이렇게 3줄 긋는 거였다면 이거 한 줄이라도 마무리해 라고 해갖고 한 줄이라도 아이가 긋고 난 다음에
그 행동을 이제 멈추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 마친 후에는 그거 다 가지고 이쪽으로 와라고 해갖고 이제 갖고 오게 만들어요. 이게 중재 그 방법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이제 더 아이들이 난리치기도 하거든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들어눕기도 하고. 그럼 그럴 때는 아이의 감정 표현을 표현하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잦아들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행동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이의 팔을 잡아준다든지 좀 이런 것들로 버티는 게 조금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동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리거나 이렇게 밀치는 공격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손을 딱 잡아야 돼요. 손을 잡으셔갖고 이렇게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이렇게 본인의 것들을 다 이제 차분하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엄마가 요구하는 것들을 행동할 수 있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연습했던 대안 행동이 있다면 엄마 저 쉬고 싶어요. 이제 그만 좀 힘들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은 그때 이제 잠깐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 꽤 있어요. 과제나 활동 중에 대소변을 통해서 회피하려는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이런 경우가 몇 번 있다면 미리 수건하고 걸레 같은 것들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대소변을 봤다고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화내지 않고 과제의 최소한의 부분이라도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걸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정리할 때는 아이한테도 아이가 할 수 있다면은 최소한의 것들이라도 뭐 이렇게 치우는 걸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시켜야 돼요. 제가 실제로 제가 이제 임상에서 한 3-4달 전에 제가 맡고 있는 아이가 이렇게 해서 과제를 회피한 경우가 있어요. 이 아이가 그냥 처음에는 소변 실수를 했어요. 학습을 하던 중에 소변 실수를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소변 실수를 해갖고 이제 아이가 막 당황스러워하니까 저희가 이제 데리고 가서 갈아입히고 이제 잠깐 중단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몇 번 이게 지속되더니 아이가 이걸 기능으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하기 싫고 선생님 하기 싫어요 몇 번 딱 얘기했는데 그게 안 먹히면 바로 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온 방법대로 그렇게 중지를 했어요. 소변했어요? 그대로 계속 하던 과제 마무리 시켰어요. 마무리 시키고 그 친구가 이제 한국 나이로 5살이거든요. 기능이 굉장히 좋은 아이인데 5살이었는데 계속 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장실 가서 옷 갈아입히고 그 정리를 저랑 같이 했어요. 한 2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도 없어졌어요, 바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문제 행동을 이제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과제 및 활동을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아이한테 너무 어려운 건 아닌지. 그래서 아이에게 주어진 이 과제의 난이도와 활동 난이도가 적절한지를 먼저 점검하시고 이게 너무 어렵다면 좀 쉬운 과제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아이 학습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러면 좀 학습 시간을 줄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학습의 양이 너무 많다? 그럼 이것도 좀 줄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가 참여하는 활동에서 어떤 자꾸 회피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아이가 조금 힘들어하는 활동 아닌지 뭐 체육 활동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체적인 어려움을 주는 활동은 아닌지 확인하셔서 그 난이도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활동의 종류를 변경시켜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이제 문제 행동을 안 할 때는 이제 적절한 표현과 규칙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지시 따르기를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작은 지시를 해주고 왜냐면 결국에 과제 활동이나 어떤 과제를 하는 거나 활동을 하는 거는 부모의 지시, 선생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행동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많이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시 따르기 훈련해야 되는데 작은 지시를 해주고 그것을 수행했을 때 칭찬을 해주는 거. 저희가 이제 DTT 상황에서 제가 ABA 행동 치료를 하는데 DTT를 하거든요. 이게 DTT가 이제 개별 이제 시도 수행 훈련인데 그걸 했을 때 뭔가 이제 하나 시키고 잘하면 바로 강화물을 줘요.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뭐 강화물이 과자나 마이쮸나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인데 뭐 이렇게 해 만세 근데 아이가 바로 만세를 따라했어요. 그러면 바로 아이한테 강화물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박수 했는데 아이가 똑같이 박수를 쳤어요. 그러면 바로 강화물을 주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면 아이로 하여금 부모가 지시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한테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걸 학습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지시 따르기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지시 따르기 훈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적절한 표현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언어로 배울 수 있다면 엄마 쉬고 싶어요.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와 같은 표현을 가르치고 이 표현을 사용할 때마다 바로 그래 말로 잘 표현했어라고 바로 하고 나면 바로 쉬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까 전에 그 요구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엄마 주세요 하면 바로 오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언어가 어렵다면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팩스, 카드 같은 거 이제 갖고 와서 엄마한테 제시하면 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표현법을 가르치는 활동은 앞에 요구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르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아이가 요청하면 처음에는 그냥 10번이고 20번이고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이 표현법을 배우니까. 그리고 이 표현법을 이제 아이가 잘 사용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제한을 두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빨간색, 파란색 이런 것들 카드를 두고 파란색이 있을 때는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시간, 빨간색이 있을 때는 그 요구를 할 수 없는 시간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조금씩 제한을 두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걸 말할 수 없는 시간 10초 혹은 20초, 30초 두고 나중에 아이들이 여기에 적응하고 규칙에 딱 오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이걸 5분으로 늘려도 충분히 하거든요. 심지어 30분, 1시간으로 늘려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는 게 내가 그걸 좀만 참으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걸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거에 순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아이가 할 일을 또는 그 과제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딱 줘요, 아이한테. 어떤 거 할래? 라고 해서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면 아이가 거기에 대한 책임과 혹은 거기에 대한 흥미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심을 얻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 관심을 얻고자. 부모나 선생님의 관심을 얻고자 이제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제 뭐 친구를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이제 장난치는 거 있겠죠. 그래서 중재 행동의 핵심은 문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반응을 얻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마라는 이런 말조차도 실은 그게 관심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조차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만 그 다른 사람의 관심과 반응을 얻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을 이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반응과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일부러 고개를 돌려요, 옆으로. 내가 너를 보지 않겠다. 너가 그렇게 행동할 때는 내가 너한테 관심을 두지 않겠다라고 의지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거나 야단치는 등의 표현을 전혀 주지 않고 그다음에 손을 막 잡거나 저지하는 행동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한테 특히 이게 관심 기능일 때는 다 관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관심을 얻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할 때 이게 관심 기능이라고 우리가 ABC 기록 차트에 의해서 관심 기능이라고 딱 판단이 됐어요. 이건 관심 기능이야 라고 판단됐을 때는 관심을 얻기 위해서 문제 행동할 때는 절대로 달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슬펐구나.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계속 부모한테 요구하게 돼요. 저희 이제 아이들도 보면은 그걸 몇 번 받아주죠. 그러면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달래기 위해서 엄마한테 와가고 엄마 나 달래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행동을 계속 하라고 요구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 똑같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좀 차분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엄마가 아빠가 이제 달래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행동 이제 관심을 얻기 위한 문제행동을 할 때는 절대로 달래주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행동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적극적으로 충분한 관심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고 그게 고파서 그걸 얻기 위해서 문제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일상 안에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아이의 일상 안에서 소소한 행동들을 관찰하시고 아이가 올바르고 적절한 좋은 행동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별거 아닌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이가 밥 먹기 이리 와서 밥 먹어 의자 앉아라고 했는데 바로 의자 앉았어. 어이구 우리 아이 엄마가 말했는데 바로 의자에 앉았구나. 좀 이렇게 과하게 오버해서 다른 애들 이제 가서 손 씻어 했는데 한 번에 어떻게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가갖고 어이구 우리 아이 아빠가 뭐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에 이렇게 말을 잘 듣고 너무 예뻐 어이구 우리 이쁘나 이렇게 막 칭찬을 과하게 해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회적 관심을 충분히 받다 보면 이 관심을 위한 문제 행동을 상대적으로 좀 덜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안 행동을 똑같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뭔가 보여주고 관심을 필요할 때 적절한 표현법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라면 엄마 저 좀 봐주세요. 엄마 여기 좀 보세요라 같은 어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 만약에 말이 어려운 아이라면 엄마의 팔을 이렇게 툭툭툭 친다든지 아니면 엄마의 손을 이렇게 가볍게 흔드는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대안 행동을 배우고 그 대안 행동을 통해서 아이가 그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관심을 받을 수 없는 시간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건 아까 전 거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파란색이나 초록색 카드가 있을 때는
아이가 이제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딱 해놓았을 때는 만약에 아이가 그걸 요구하죠? 그럼 바로 즉각적으로 충분한 관심을 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빨간색, 엄마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엄마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게 어렵다. 그럼 빨간색으로 딱 돌려놓고 지금은 엄마가 관심을 줄 수 없어. 지금은 혼자 조금 놀고 있어?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아이가 요청해도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빨간색을 굉장히 이제 단시간, 뭐 30초, 20초 정도 하고 그래서 아이가 이 규칙을 충분히 이제 숙지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기본 골자는 똑같아요. 아이한테 이렇게 대응하는 방식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첫 번째, 문제 행동을 통해서는 원하는 것을 절대 얻을 수 없다. 두 번째, 적절한 표현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그 적절한 표현법을 아이한테 가르치고 연습시켜서 그 행동을 통해서 얻게 만들어라. 근데 지금 그 과정을 제가 계속 설명드렸어요. 계속. 그래서 이게 문제행동 중재의 핵심이고 이 방법을 원칙대로 하나씩 진행해 나가면은 아이의 문제행동이 중재됩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자기 자극에 대한 문제행동과 기타 원인에 대한 문제행동을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원칙이 똑같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극을 위한 문제행동이 아이가 이제 발생했을 때 이 문제행동 중재 핵심은 뭐냐면요. 문제행동을 통해서 감각적인 즐거움을 얻을 수 없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각적인 자극 이제 그런 즐거움 대신에 적절한 취미 활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대처 방법의 핵심은 문제 행동을 할 때는 감각적인 자극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다른 곳에 이제 돌리도록 돕습니다. 아이가 뭐 이제 자극하려고 할 때 심지어 여기 막 팔토시를 씌운다든지 막 이렇게 그 아이들 문제 행동 중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박는 이게 좀 심한 아이들은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헬멧 같은 거, 헤드기어 같은 것들을 씌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 행동이 없을 때는 아이의 흥미와 관심을 이렇게 고려해서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활동들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한미특수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뭐 그 댄싱 스타라든지 아니면 뭐 앙상블이라든지 농구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 좀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활동하는 아이들은 그 감각적으로 자기 자극을 해갖고 즐거움을 얻을 가능성이 되게 낮아지고 빈도가 되게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극을 위한 문제 행동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원인으로 이제 문제 행동하는 경우 그게 이제 특별한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문제 행동이 나타날 때 이 중재 핵심은 뭐냐면은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무서워요, 불편해요, 저 여기서 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문제 행동을 할 때는 가능하면 그 상황으로부터 빨리 멀어지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무서워서 지금 막 벌벌벌 떨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 아이한테 너 참아야 돼, 기다려야 돼 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문제 행동이 없을 때 다음부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해라고 이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질병과 같은 의학적인 원인으로 이제 문제 행동이 나타날 때는 의사를 찾아가세요. 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은 의학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서 처치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거는 뭐 행동적인 중재보다는. 그래서 문제 행동을 할 때에는 의사를 통해서 처방받은 그 의학적인 조치를 하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문제 행동이 없을 때는 그럴 때는 다음부터는 아파, 엄마 배가 아파요,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요, 엄마 어디가 아파요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야 라고 이제 가르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이의 문제 행동을 수정하고 적절한 표현법을 가르치고 이런 규칙, 자기 조절을 배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앞에 그 사전 인지 사항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 행동의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됐을수록 아이의 문제 행동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규칙들을 잘 지켜갖고 하면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일상 안에서 어머님들께서 먼저 아이들의 욕구를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거.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충분하게 하게 해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자기한테 잘해주고 막 해주면은 부모님이 약간 이제 아이를 저지하고 뭔가 규칙을 내세워도 조금은 버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런 욕구를 이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들은 이제 부모의 도움을 통해서만 우리 ASD 아동들은 부모의 도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면은 아이의 문제 행동이 조금 많이 개선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임상의 현장에서도 그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중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칙들을 잊지 마시고 어머니들께서 잘 기억하셨다가 적용하시기를 바랄게요. 강의를 이제 마치면서 좀 보면은 모든 이제 문제행동 중재심을 보셨던 것처럼 더 나은 대안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 기본이에요. 더 나은 행동을.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행동을 배우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가르쳐야 되냐? 반드시 배워야 되냐? 이게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 사회 안에서 섞여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배우지 못하면 고립되거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반드시 아이들이 배우고 아이들이 습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어려우시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단추를 끼워가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막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내용들을 다 전달하고 싶은 제 마음이 되게 간절해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궁금하신 것들은 지금부터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엄청난 분량의 내용과 이런 꿀팁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꽉꽉 채워서 전해주시느라고 임 박사님이 정말 총알 택시를 타신 것처럼 막 달리신 네.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제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냥 아쉽게 빨리 진행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모셔서 정말 자세하게 더 네. 오늘 다 못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듣는 동안 듣는데 집중하시느라고 이 질문 올리실 시간이 여력이 없으셨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최대한 질문을 많이 네.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요. 어머님들 채팅 Q&A 창에 써주시고요. 가능한 대로 저희가 한번 다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비슷한 질문이 있으면 저희가 조금 합쳐서 그렇게 질문 드릴게요. 먼저 질문해 주신 분은 요즘 다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을 듣는 중간에 고개를 마구 흔드는 어머님은 틱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봐요. 틱이 심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이 틱이라는 게 이제 제가 그쪽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상황이 좀 약간 빡빡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근데 이게 틱은 어떤 그 약간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잖아요. 어떤 뇌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쉬시거나 조금 이렇게 쉬게 하거나 좀 환기시켜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제가 궁금한 게 그런 표현들이 언제 나타나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나오는 그 이제 수업을 들을 때 나오는 상황만 가지고 좀 중재하기는 조금 힘들고 결국에 이제 그 상황에서 좀 이렇게 물러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캄다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이제 원래는 이제 문제 행동이 저희가 환경적인 부분을 중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이제 강화를 주거든요. 근데 틱은 내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 행동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의사분을 통해서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최대한 편안한 상황을 많이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 행동이 더 많이 나오는데 그 행동을 최대한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주변 뭐 컴퓨터로 너무 오래 바라보고 있을 때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단체 수업이면 좀 어렵겠지만 선생님과 얘기해서 좀 수업을 좀 잘라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틱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고 근데 이제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문제 행동은 생물학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조금 더 그 상황을 바꿔보고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틱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행동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아이한테 조금 더 릴렉스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인터벌을 가져주는 것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경우에는 아마 약을 복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조금 상의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온라인 수업 때문에 관련된 질문들도 많으신 것 음, 같아요. 네, 온라인 상황이 확실히 스트레스가 되는 것도 음, 같은데,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틱인지 뭐 문제 행동인지도 조금 어려운 음,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온라인 수업 중에 이제 불필요한 소리를 내서 음, 조용히 할 때만 어떤 스티커를 주면서 줄이려고 음, 하는데 잘 되지 어, 않는다라는 예, 질문이 그죠. 있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딱 들어보니까 과저 회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저 회피?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선은 그러니까 적절한 표현법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적절한 표현법을. 그래서 우선 온라인 수업 자체가 만약에 너무 길다면 아이가 소화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라면 그걸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이가 할 수 없는 분량을 어른이 딱 이걸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와 어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이면 결국에 그 과정은 아이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문제 행동을 키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을 이제 제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좀 짧게 줄여서 단락별로 갖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어머니 잘하고 계시는 게 조용히 할 때 이제 칭찬 스티커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칭찬 스티커가 아이한테 실제로 좋은 영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칭찬 스티커 받으면 되게 처음엔 좋을 것 같잖아요. 이게 토큰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데 근데 칭찬 스티커를 여러 개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나한테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강화물의 강화력이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차라리 칭찬 스티커보다 아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그 순간에 딱 제공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동시에 이제 선행이 돼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어머님들의 어려움이실 텐데 온라인 학습 상황이 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쭉 뭐 선생님한테 1시간짜리 그 강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할 수 있는 분량으로 한 10분 단위로 쪼갠다든지 뭐 5분 단위로 쪼갠다든지 이러한 좀 유도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어머님께서 세팅해 주시고 아이가 한 5분 정도 참고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때 잘하면 바로 옆에서 강화물을 주세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어떤 과제를 하다가 저희가 제시한 뭐 선긋기를 딱 했어요. 이제 선 하나 딱 그었죠. 그럼 바로 옆에서 강화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쮸 같은 거 저희가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어머니들 걱정하시는 게 애들이 그럼 안 좋은 음식, 과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마이쮸 요만한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하나를 제 손, 이렇게 한 마디만한 거 하나를 8, 9등분을 해요. 조금 너무 잔인하죠? 8, 9등분 하면 진짜 요만해요.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 제가 이제 보통 그 2세부터 한 7세까지 아동들을 지금 최소 이제 요즘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요만큼만 줘도 아이들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좀 컸다 싶으면 뭐 한 2분의 1, 3등분 정도 해갖고 주는데 그런 형식으로 해갖고 그 옆에서 바로 어머님께서 온라인 수업하는 과정에서 앉아서 아이가 잘 듣고 있을 때 잘하고 있어. 바로 하나씩 주시고 바로 하나씩 주시고 그럼 제 생각에는 5분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5분 딱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쉬는 거예요. 잘 기다렸어. 그래서 아이가 쉬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한 10분 정도 쉬게 만든 다음에 다시 또 들어와서 그걸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야지 문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어머님들께서 그 어려움을 담당하셔야지 아이가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혹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또 다른 비슷한 네. 질문은 자기 자극을 위한 행동들에 대한 질문이 좀 있는데요. 네. 신체 접촉을 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우인데 네. 엄마에게 몸을 비비거나 뭐 뽀뽀를 음. 하거나 이런 행동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성기를 만진다거나 뭐 이런 행동을 할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신체 자극을 네. 못하게 막아야 되는지 그런 질문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실은 제가 이제 아까 시간이 없어서 쭉 오느라고 잘 말씀 못 드렸는데 실은 가장 어려운 게 실은 자기 자극에 대한 기능의 문제 행동이에요. 다른 것들은 뭐 요구나 뭐 과제 회피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이 조금만 채워주면 되거든요. 근데 자기 자극은 아이가 이제 적절한 어떤 자신이 스스로 만족감을 얻는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에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극을 하는 이유는 생리적으로 욕구가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배고파서 밥을 먹고 졸려서 잠을 자고 그리고 뭐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는 이런 근본적인 욕구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하지 말라고 또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보고 배고파 죽겠는데 밥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방법이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아이가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 말고도 다른 즐거움,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세상에 많다라는 걸 아이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그 비슷한 그러니까 뭐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얼굴을 부비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비슷한 촉감을 얻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특히 엄마한테 어떤 애정 표현을 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 엄마로부터 어떠한 그 심리적인 편안함을 얻고자 함과 촉각적인 자극을 얻고자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보통 핵심일 텐데 이 엄마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촉각적인 자극을 얻고자 한다면 그거하고 유사한 느낌에 주는 어떤 어떤 인형 같은 거를 좀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뭐 담요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촉각적인 자극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걸 이제 대신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을 하려고 함과 동시에 그 욕구를 잠재울 수 있는 욕구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일상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만약에 댁 근처에 계시고 그리고 저희 센터가 그 프로그램을 다시 오픈하면은 그런 활동들 외부 활동들 그 친구들과 만나서 뭐 앙상블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뭐 농구 그 유니파이드 바스켓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에너지를 우리도 똑같지만 밖에 나가서 에너지를 다 쓰고 오죠. 그러면 그런 욕구를 잘 못 느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욕구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충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지금 현재 코비드-19 상황이 그걸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시다면 그 시간을 내셔서 밖에 산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외부 활동을 조금씩 안전한 이제 안전한 상황 안에서 그것들을 조금 하시면은 그 빈도가 욕구가 조금 낮아질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인데요. 네. 위험한 경우인 것 같아요. 음. 차에서 내리면 주차장이나 차도로 막 돌아다니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막았을 때 못하게 했을 때 주저앉아서 소리를 지르고 하는 문제 행동이 발생한대요. 이럴 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 이제 그 욕구의 좌절이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활동, 요구하는 걸 기능은 요구 기능이라고 제가 생각되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게 그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데 그걸 못하게 막았잖아요. 근데 첫째 우선 제가 좀 이렇게 어머님께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아이가 차만 열면 바로 팍 튀어나가는지가 우선 이제 궁금한데 그렇다면 왜 그런지가 실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니까 그 행동을 왜 하는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갇혀 있다가 바깥에 순간에 딱 나갔기 때문에 그 자유로움, 즐거움을 이렇게 느끼고자 그 행동을 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먼저 필요하고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그 아이가 조금 더 이제 밖에서 좀 이렇게 많이 뛰어노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를 좀 낮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행동을 이제 역시 이제 대응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이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이렇게 뭐 차문을 잠가서 이렇게 막는다든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돌아다닌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선은 문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엄마 저 돌아다니고 싶어요, 뛰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욕구를 두고 그 근처에서 혹시 안전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풀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에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게 그 문제 행동이 욕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욕구를 드러냈을 때 부모님들은 빨리 선택하셔야 돼요. 이 욕구를 적절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곳이나 방법이나 혹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하셔서 아이들한테 탈출구를 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탈출구를 열어주는 과정에서 아이한테 적절한 표현법을 요구하고 적절한 표현법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그렇게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 같은 데 진짜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렵지만
그 가령 예를 들면 아이의 손을 딱 잡은 상태에서 이 상태로 10번 뛸까? 제자리에서 팡팡팡 이렇게 뛰는 방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고 싶었던 욕구가 있는데 어쨌든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은 것까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어떤 신체를 이렇게 막 발산해봄으로 인해서 그 욕구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이렇게 충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 안에서 원하는 욕구를 조금 채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적인 문제 행동을 안 하는 그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요즘처럼 이렇게 제한된 활동에서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충분히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이제 딸이 그 큰애가 9살이고 작은애가 6살인데 저희 딸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그래도 차분한 편인데 최근에 저희도 학교 못 가고 다 집에서 갇혀 있었거든요. 정말 난리예요. 집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근데 제가 이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도 저희 아이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하는 방법 그 뭐냐 이게 처방은 뭐냐면 데리고 놀이터 같은데 할 수 있을 때 나가서 좀 놀게 해줘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부모님이 방법을 찾으셔서 아이가 밖에 나가서 욕구를 어느 정도 풀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문제행동 중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하나씩 하게 해주면은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과 문제행동 중재가 같이 가야 됩니다. 네. 네, 비슷한 고민들이신데요.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들,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자극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것 같은데 계속 박수를 친다든지 아니면 네.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앞에 선행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기 허벅지를 손으로 때리고 소리 지르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침을 묻혀서 손에다가 비비는 행동을 반복한다든지 근데 그게 자기 자극인지 어떤 관심 추구인지 정확하게 뚜렷하지 않지만 이제 좀 이런 난처한 행동들이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당황스러우신데 네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우선은 그 기능을 파악하는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그 행동을 통해서 아이가 무엇을 얻었는지를 보시면 그 기능이 뭔지 확실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부모의 어떤 조치가 왔다면 그리고 그 부모의 조치가 계속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됐고 아이가 그걸 딱 아이의 눈빛 우리 부모님들의 눈빛을 보면 좀 아시잖아요. 아이가 뭘 원하는지 혹은 눈 딱 마주칠 때 이렇게 씩 웃는다든지 눈빛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이러면 이제 아이가 이거구나라고 이제 촉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아이가 무엇을 얻었는지를 파악하시면 그 문제 행동의 기능이 이제 명확한데 제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자기 자극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자극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되냐면 처음에는 그냥 생각 없이 뭐 이렇게 뭐 박수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무릎을 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걸 행동을 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나한테 되게 기분 좋은 느낌을 확 줬을 때 아이들이 그게 이제 자기 자극을 하는 기능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 자극이. 그래서 이제 그 행동을 그게 이제 그 욕구가 올라왔을 때 그 행동을 이제 그냥 막 몸으로 막는 것 자체는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좀 실질적인 방법 만약에 집안에서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은 아이가 좋아할 만한 뭔가 이렇게 다른 걸로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딱 돌리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아이가 그 행동을 막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이가 좋아하는 뭐 놀이감이나 아니면 책이나 아니면 공놀이 뭐 이런 것들이 집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옆에서 그걸 보시는 거야. 와 이거 엄청 재밌다. 막 우와 이러면 애가 하고 있다가도 이렇게 쓱 보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전환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미 성인이고 그리고 그 자기 자극 행동의 문제 행동 역사가 굉장히 길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먹힐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좀 어린아이면은 부모님이 막 뭔가 되게 재밌게 놀이를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오고 그리고 이 행동보다 저게 더 재미있어 보이면 그냥 저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아이를 자극하는 그 자극이 힘이 더 센지 아니면 부모가 보여주는 그 어떤 재미가 훨씬 더 힘이 센지 누가 더 힘이 센지에 따라서 그게 결국에 강화력이거든요. 어떤 게 강화력이 더 센지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더 센 강화력을 갖고 있는 그 어떤 활동을 찾아내서 아이를 이렇게 끌어오는 거죠. 그 행동 딱 붙잡고 하지 마라고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극은 욕구가 올라오고 생리적으로 이렇게 반응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는다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붙잡는다고 밥을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졸려 죽겠는데 잠자지 말라고 한다고 잠을 안 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더 큰 즐거움을 가지고 예, 아이를 끄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일상 안에서 아이들의 어떤 그 에너지를 조금 이렇게 낮추는 거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바깥에서 쓰고 오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언어적인 표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네. 알아듣는 거에 비해서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그렇다고 네. 아주 말을 못하는 건 아닌데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리부터 지른다고 해요. 그래서 음. 이렇게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를 물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실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곤란한 상황에 소리부터 지른다라는 건 그 행동이 나오기까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를 조금 몰아갔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너 뭐 해, 뭐 해, 뭐 이게 그 주변 상황이 아이를 다그치기 시작하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비장애인, 그러니까 우리 ASD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분들조차도 상황이 몰리고 코너로 몰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건데도 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어머님이나 부모님의 아이들에 대한 태도가 조금 이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몰고 가시는 건 아닌지를 조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가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면 기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가 충분히 자기의 표현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추고 내가 너의 말을 조금 느리지만 천천히 가지만 충분히 기다려줄 의사가 있어 라고 해갖고 기다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바쁠 때 있잖아요. 막 바쁘게 빨리 해야 되는데 아이가 빨리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조차도 그 어려움, 그 조금 힘든 상황을 부모님이 감수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그러니까 아이가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행동치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언어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는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말을 할 줄 알면은 자연스럽게 그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할 줄 아는데 그 말을 일부러 안 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만약에 일부러 안 한다? 그럼 이유가 있어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뭔가 나한테 부당한, 불편한 상황이 계속 왔을 때 아이들이 말을 안 하게 되죠. 표현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언어적인 표현을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아이가 근데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조금 아직 부족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좀 천천히 한다면 그걸 어머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다려서 아이가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표현했을 때 적극적으로 부모님이 반응해 주시면 아이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생기면 더 많이 시도하려고 할 거예요. 제가 그 서울시립 발달장애인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 봐요. 어린 아이부터 성인까지. 저는 이제 아동 청소년을 치료했지만, 저희 위층에서는 20, 30, 40대 발달장애인 분들이 생활하시는 걸 제가 보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보면은 딱 뇌의 딱 한 부분, 그러니까 기능적인 부분만 어려움이 있는 거지, 그 외에 심리적인 것들은 저희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분들도 슬프면 울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짜증이 나면 막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막 압박하고 힘들게 하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능조차도 잘 발휘를 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좀 인내해주고 올바른 길로 하나씩 가이드를 하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걸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해 주신 어머님은 제가 안 본 케이스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지만 좀 아이를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뭔가 표현했을 때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시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문제행동 대처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질문이 많아서 저희가 시간이 조금 아, 초과되겠지만 그래도 네, 조금 저는 더 해볼게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답변을 네, 안 드리면 너무 서운하실 것 같아서요. 네, 11살 남자아이인데 네, 엄마 손등을 핥히고 꼬집고 이런 행동을 음, 한대요. 그래서 음, 타이르기도 하고 막 화를 내고 야단도 많이 치시고 했는데 음, 잘 되지 음. 않았다고 했어요. 예.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능. 제가 궁금한 거. 어머님 혹시 한번 타입해봐 주시겠어요? 기능이?
혹시 답이 아직 안 왔나요, 어머니? 네. 네, 여러 가지 기능을 한번 상상해서 답변해 주셔야 될 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있자면 첫째 기능 파악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 행동 자체에 되게 문제 행동 자체에 되게 이제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문제 행동 자체에 집중하시는데 그 문제 행동을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제가 여기에 답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 문제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바로 기능 파악이에요. 그래서 그 기능을 상쇄시키면 그 행동은 없어져요. 그 엄마의 손등을 꼬집고 이렇게 하시고 이런 행동이 그 다음에 반드시 어머님께서 뭔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안 나오면 이 행동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 그 기능이 먼저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임상에서 되게 어려운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능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 두 가지 이상 있을 때, 가령 예를 들면은 요구와 관심 기능이 같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관심과 자기 자극 기능이 같이 있다든지 아니면 회피와 관심 기능이 같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경우가. 그럴 때는 역시 방법은 동일합니다. 최대한 그 행동을 해도 행동하지 못하게. 근데 만약에 그렇게 꼬집고 막 핥히신다 하고 하면은 우선 아이의 손을 잡으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행동이 딱 나오면, 문제 행동이 나오면 아이의 손을 딱 잡고 이런 방법으로는 안 돼. 하지 마. 엄마 아파. 너,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할 때까지 엄마 기다릴 거야. 이러고 버티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30분, 40분, 1시간도 낼 수 있어요. 그 이상도 걸릴 수 있고, 막 아이가 그럼 막 난리를 치거든요. 보편적 보면은. 그리고 제가 그 만나는 아이들 실제로 막 소변도 하고 대변도 본 친구들도 있어요. 실제 그 치료 상황에서. 막 울고불고 막 떼쓰고 토하는 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때 끝까지 버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님께서. 이럴 때 이제 어머니께서 힘으로 이렇게 버티는 게 어려우시면 아버님이 좀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유는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 가르침과 동시에 엄마한테 지금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행동을 못하게 막아줘야 되고 이걸 끝까지 버티면 나중에 어떤 반응이 오냐면 좀 멈췄다 다시 막 또 해요. 그럼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또 멈췄다 다시 해요. 몇 번 이 아이가 지금 이 낯선 새로운 상황에 이거 뭐지? 하고 반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의 의지가 확고하고 엄마의 태도가 확고하면 아이가 나중엔 수긍해요. 아, 우리 엄마가 달라졌구나. 라고 하고 자신의 힘을 다 풀어요. 이게 3, 40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혹시 예전에 우리나라 TV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진행하셨던 그 프로그램 보면은 가끔씩 이제 훈육하실 때 이제 아이들의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딱 이렇게 홀딩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못 움직이가 맞고 그 상태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엄마한테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힘을 풀어요. 그리고 막 꺼이꺼이 울어요. 되게 서글프게. 그러면 이제 그때 마음 약해져서 어이구 슬펐지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엄마가 처음에 요구했던 것 얻어내셔야 돼요. 그만 마음 진정하고 엄마한테 원하는 걸 얘기해. 뭐 주세요. 혹은 엄마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직접적으로 아니면 아이가 말을 할 수 없다면 어떤 표현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주세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와서 직접 이렇게 끌어안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직접 그런 표현을 한 다음에 그래 안는 거 주세요, 안아주세요. 그렇게 표현했지. 그럼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자신의 행동으로 부모의 행동을 무력화시키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 행동인 거고 엄마한테 뭐 이렇게 그런 그 마음 달래줄 걸 요구하는 건데 그런 행동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아이를 끝까지 버티게 한 다음에 엄마의 지시에 따른 그 행동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엄마의 통제 안에 딱 들어왔을 때 그 상황은 종료돼요. 그렇게 해서 몇 번 아이가 엄마의 통제를 경험하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런 행동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그 행동의 기능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 행동을 저지시키시고 그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손을 잡거나 아니면 팔을 잡아서 저지시키시고 그리고 엄마가 지시한 행동을 그대로 아이가 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 행동을 받고 난 다음에 아이가 원했던 걸 주세요. 이게 적어도 한 3-4번 정도만 딱 가면은 그러니까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문제행동 보면 처음에 뭐 30분, 1시간 이렇게 막 하는 아이들도 이게 몇 번 경험하죠? 그러면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45분, 뭐 30분, 15분. 제가 지금 맡은 아이 같은 경우
이 아이가 처음에 왔을 때 막 2, 30분 막 울고 막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딱 잡고 있으면은 그냥 차분해져요. 네. 그래서 이 업앤다운이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참 문제 행동이 어려워서 한 번 해결되지 않는데 그 상황을 그 이제 아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때를 쓰는 그 버티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그 규칙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규칙 안에 들어오려면 부모님이 평상시에 일상 안에서 아이가 원하는 걸 충분히 해주게 되면 아이들이 저절로 규칙 안에 잘 들어옵니다. 네, 좀 힘드시겠지만 네, 아이가 더 크기 전에 11살이면 이미 꽤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힘이 세지기 전에 이 과정을 좀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는 조금 더 어려운 분이신 것 같은데요. 문제 행동이 네. 이제 오래됐고 이미 4, 5년 동안 ABA를 통해서 하기도 했는데 쉽게 이게 문제 행동이 발생할 때 제지가 되지 않았고 상대방을 할퀴거나 자기 팔을 깨물거나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 행동을 일으킨 후에 진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요. 박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손을 꽉 잡거나 이렇게 홀딩해서 진정시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고 그렇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 만약에 그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진정되면 분풀이한 거거든요. 자기의 폭발적인 감정을. 근데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행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아이가 이제 제 생각에 남자아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남자아이가 생각이 드는 남자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확 올라오고 기분이 나빴을 때 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들은 그동안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일상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내 욕구를 잘 만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SD 아동들도 모든 인간하고 똑같아요. 평상시에 되게 만족하고 좋은 이렇게 즐거운 상황이 계속되는데 갑자기 확 이렇게 짜증내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처음에 잘 못 배운 것과 그 잘못 배운 방법을 에너지를 응축했다 한 번에 빵 하고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 안에서 부모님이 좀 충분히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게 뭐 과자라든지 아니면 활동이라든지, 그러니까 간식이나 어떤 먹는 강화물보다는 특히 이렇게 막 에너지가 분출할 경우에는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가 좋아하는 뭐 이렇게 농구 활동이라든지 뭐 뛰노는 활동,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외부 활동을 좀 막 즐기고 나면은 에너지가 좀 많이 이렇게 바깥으로 소실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응축된 에너지가 잘 안 쌓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집안에만 갇혀 있고, 근데 엄마는 자꾸 막 TV 보면서 이거 따라하라고 하고, 난 이거 너무 싫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거기에 딱 대입해 보면 어머님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기 되게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이라면 내가 엄마한테 표현하는 게 쉽지 않고 그다음에 내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것도 많지 않은데 하루 종일 갇혀 있고 그리고 이 온라인 TV 앞에서 우리조차도 1시간 이렇게 강의를 보고 있으면 힘들고 그래서 막 딴짓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아이가 그걸 하고 있다면 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변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되게 당연하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게 일상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거. 일상 스트레스를 낮춰주면서 그런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방법으로 가이드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 그런 문제 행동은 굉장히 폭발력이 셉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중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우선은 일상 스트레스를 좀 낮춰주셔서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제 경험적으로 임상적으로 판단하기에도 일상에서 스트레스가 좀 낮으면 문제 행동의 빈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문제 행동의 빈도가 낮아지고 강도가 좀 낮아졌을 때 이때쯤은 내가 개입해도 좋겠다라고 생각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방식대로 개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 행동을 내가 개입해야 됐다고 작정하시고 하실 때는 끝까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하다가 멈추면 아이들한테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간헐 강화라고 하는데 이 정도 버티면 되는구나 라는 걸 또 다시 학습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째 어머님께서 하셔야 되는 건 아이의 일상 안에서 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일상의 활동 안에서 아이의 스트레스를 좀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그 활동을 주기적으로 하셔서 일반적인 스트레스를 좀 낮추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문제 행동의 변화가 어떻게 빈도나 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게 좀 낮아졌다고 판단되시면 그때 이런 방식을 통해서 문제 행동을 중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 행동이 처음에 욕구의 표현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의 욕구를 얼마나 잘 다뤄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이 많은데 저희가 다 답을 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지금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만 제가 한꺼번에 네네. 한번 드릴게요. 네네. AC 이들한테 많이 보이는 현상인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 예, 그럴 경우에 좀 어떻게, 예, 한 말을 같은 또 말을, 하고, 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를 질문해 주신 경우가 있고요. 이제 네.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계속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이제 뭔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이제 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안할 때 아이들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불안할 때 막 이렇게 불안해서 그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혹은 그 에코잉 반향어로 그거 자체가 이제 즐거워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능이 세 가지인 거거든요.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다 달라요. 첫 번째, 요구를 하기 위해서 뭔가 얻고자 이 말을 계속 반복한다? 빨리 주시는 게 중요해요. 빨리 주시면은 그거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요구 기능이라고 쳤을 때. 그래서 만약에 요구를 원해서 뭔가 디맨드 기능의 차원으로 막 같은 말을 막 반복할 때는 아이가 원하는 걸 바로 즉시 주셔서 그것들을 없애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긴장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은 심리적인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말을 반복한다면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너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구나, 불안하구나 라고 얘기해주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아이가 마음이 편안해할 수 있는 다른 상황을 제공해주는 거, 이게 필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만약에 아이가 반향어로 그 들리는 사운드가 재밌고 그래서 이제 그 행동을 한다?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자기 자극인 거잖아요. 상동 행동의 일종인 거잖아요. 그러면 더 큰 즐거움을 갖고 있는 걸로 부모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와, 이게 훨씬 더 재밌어. 그 반향어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 이게 공놀이 하니까 훨씬 더 재밌고, 엄마랑 노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춤추는 게 훨씬 더 재밌어. 이리 와서, 이리 와, join us. 예, 함께 하자. 이렇게 해서 아이를 끌어들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기능이 뭔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첫째, 기능을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능에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네. ABA 서비스 받고 계신 분도 있고 안 받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ABA를 쉬게 되면 그동안 해결됐다고 생각된 문제 행동들 다시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맞아요. ABA 시간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고 ABA를 끝내면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염려들이 있으세요. 저는 이 부분의 근본적인 그 요인을 어떻게 보냐면은 실은 이게 제 개인적인 철학이에요. 제 개인적인 가치관인데 부모가 준치료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ABA를 딱 그만두자마자 아이가 확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는 부모님께서 모든 치료와 아이의 행동을 치료사분에게 의존하시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당연히 저와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이렇게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의존하시게 되면 저희 같은 전문가가 평생 함께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도움을 주는 어떤 옆에서 가이드 혹은 서포터, 이 정도 헬퍼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부모님들께서 내가 메인 파트를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받아들이시느냐 안 받아들이시느냐는 부모님의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동의하실 수 있고 동의 못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동의하시고 제 의견에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부모님의 행동과 삶의 태도를 바꾸시는 게 결국에는 더 멀리 봤을 때 부모님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완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는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이유는 AB의 상황 안에서는 아이가 충분히 배웠는데 집의 상황은 다르니까 다시 확
회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치료사의 마인드를 가지시고 치료사와 비슷하게 이렇게 중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서비스 인터벤션을 주라는 게 아니고 수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아이를 대할 때, 아이하고 관계할 때, 아이한테 말 한마디 할 때, 아이한테 어떤 태도를 보여줄 때 비슷하게 치료사하고 비슷하게 하죠? 그럼 그 비슷한 효과가 날 수밖에 없어요. 더 확실한 건 오히려 부모가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아이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의리가 있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이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면 제가 기다리라고 하면 기능이 진짜 낮은 아이들도 기다리고 버티더라고요. 그 시간 잠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한계 안에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ABA 서비스나 뭐 이제 놀이 치료나 뭐 이런 다른 뭐 그 뭐냐 언어 치료 같은 거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 받으실 때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그냥 그때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도 이해해요. 그 아이들이 그 치료를 받는 시간이 부모님의 유일한 휴식 시간이고 조금 뭐라 그럴까 차분하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한 절반 정도 사용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아이가 받는 치료 그리고 아이가 하는 그 과정을 같이 옆에서 조금씩 배우시면서 이렇게 부모님이 함께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실은 되게 어려운 게 그걸 배운다고 해서 부모님이 실제로 직접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이제 ASD 아동 강의보다 이제 부모 교육을 하러 갈 때나 이제 아이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제가 다루러 갈 때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양육하는 거 있잖아요. 육아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정보로 하는 게 아니고 부모의 태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이한테 존중해주고 올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그게 아니면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원래 하던 게 그만해 뭐야 이런 게 그냥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육아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 정보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그런 자원을 갖고 계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중재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런 자원이 없으시다면 혹은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또 ASD 아동을 키우면서 더 이렇게 피폐해지고 더 어려워지신다면 실은 그런 자원이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고 아 내가 지금 상황이 쉽지 않아서 내가 바뀌는 게 어렵구나라고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하나씩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거.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ASD 아동을 키우는 부모나 비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나 똑같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제가 현재 심리 상담, 아동 심리 상담도 하고 있는데 청소년도 이제 만나는데 보면 그 부모님들이 저한테 왔을 때 제가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행동이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그 행동을 10여 년간 하신 거예요. 이미 결과가 나타났죠. 애 자해하고 있고, 애 집 나가고 가출하고. 근데 결국에 부모가 바뀌고 아이가 내면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상황은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ASD 아동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ABA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게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거하고 실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오히려 ASD 아동이 치료를 받을 때 발달이 탕탕탕탕 쭉 올라가서 더 쭉 올라가고 왜냐하면 기능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상생활에서는 뭐 그냥 아이가 좀 편안하게 즐겁게 놀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억지로 아이를 막 자꾸 끼워넣고 밀어넣고 하면 아이만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고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머님이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이하고 좀 더 즐겁게 놀아주시고 그리고 아이하고 함께 이렇게 놀이해 주시고 그리고 노래 같은 거 많이 불러주세요. 제가 이제 음악 치료 전공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확신하는데 아이의 언어 발달에 동요나 음악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언어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갖고 있다면 자기가 할 수 있다면 무조건 바깥으로 이렇게 산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 놀이나 노래 활동들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 아이들 충분히 놀게 해주시면은 아이의 욕구가 분출되고 그리고 엄마하고의 상호작용도 적절하게 하고 그러면 문제 행동의 빈도가 낮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강도도 그렇고 그럼 전반적으로 좀 편안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시기를 좀 잘 보내시고 그리고 ABA를 조금씩 받으실 수 있으면은 조금씩 받으시고 아이한테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ABA를 받는 게 오히려 아이들 스트레스 주는 거라면은 이게 오히려 안 좋은 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려하셔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이 네. 들었는데. 오늘 웨비나 끝나고 윤영아 박사님 쓰러지실 것 같아요. 너무 열광해 주시고 질의응답도 너무 상세하게 잘 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저희가 정말 아쉽지만 오늘 윤영아 박사님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번에 꼭 기회를 마련해서 뭐 직접 저희 센터로 네. 끌어오든지 아, 네. 아니면 온라인으로라도 부모님께 네. 꼭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